우주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어떨까? 별들로 가득 찬 공허가 아닐까?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끝없는 놀이터가 아니라 더 차갑고 더 고요하며 훨씬 더 계산적인 무엇이다. 주변의 모든 것, 당신이 바라보는 화면, 뇌 속 신경세포의 활동, 심지어 물리 법칙마저 특정 과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상상해보라. 우주의 우연이 아닌 계산이며 시뮬레이션도 아닌 더 깊고 더 실제하는 무엇이다. 우주를 가장하지 않고 그 자체가 우주가 되는 과정. 138억 년 동안 가동되는 양자 컴퓨터, 모든 입자 충돌이 계산이 되는 컴퓨터다. 시간의 각 순간은 알고리즘의 한 단계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 개념을 단순히 고려하는 것을 넘어 우주가 양자 컴퓨터처럼 정보를 처리하며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진화하며 매초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 우리가 아는 현실로 전환한다고 믿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단순히 원자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명령어로 구성되었다. 당신은 결과물의 일부다. 우리는 우주를 물리적 기계로 보도록 배워왔다. 법칙에 따르는 힘에 의해 밀리고 당기며 공간을 이동하는 물체, 원자, 분자, 행성들의 집합체. 공을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성냥을 켜면 불이 붙는다. 가장 작은 전자로부터 가장 큰 은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 물질과 에너지 아래에는 물리학자와 컴퓨터 과학자들이 점점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있다. 정보. 언뜻 보기엔 물리적이라기 어렵지만 물리학에서 정보는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단순한 라벨이나 숫자가 아니다. 실제한다. 측정 가능하다. 파괴될 수 없다. 우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입자가 방향을 바꾸거나 양자 상태가 붕괴하거나 별이 폭발할 때 정보는 변화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제 정보가 물질이나 에너지만큼 실제하며 어쩌면 그보다 더 실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존 윌러는 이를 세 단어로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It from bit.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모든 입자, 모든 힘, 모든 장,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단순한 예 아니오 질문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트. 컴퓨터가 사용하는 바로 그 비트지만 공간과 시간의 구조에 짜여 있을 뿐이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진지한 주장이다. 디지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라. 일련의 규칙, 즉 입력을 처리하고 출력을 생성하는 코드가 있다. 컴퓨터에서는 논리 게이트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우주에서는 물리학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력, 전자기력,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방정식은 물체를 묘사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사물의 속성이 시간에 걸쳐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한다. 광자가 당신의 눈에 닿을 때 그것은 정보를 운반한다. 그 에너지, 방향, 편광 상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에 의해 전기신호로 변환되고 다시 생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 광자는 어떻게 그것을 방출한 원자에서 정보를 얻었을까?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상호작용은 데이터 전송이다. 모든 힘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질량이나 전하라고 부르는 것조차 단순히 물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식에 붙인 이름일 수 있다. 이제 이미지를 가능한 한 가장 작은 규모로 확대해보자. 원자도 전자도 아닌 공간과 시간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플랑크 규모다. 이 수준에서 칼라 랠리 같은 일부 물리학자들은 공간이 매끄럽고 연속적이지 않으며 입자적이고 불연속적이라고 믿는다. 공간은 사물이 움직이는 빈 무대가 아니라 화면의 픽셀처럼 나눌 수 없는 미세한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 시간 역시 매끄럽게 흐르기보다 영화의 프레임처럼 작은 점프를 통해 지나갈 수 있다. 우리 주변 세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현실이 연속적이기보다 훨씬 이산적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모든 것이 알고리즘적 구조를 따르는 듯하다. 사실 직관과는 반대로
우주는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현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듯하다. DNA를 예로 들어보자. DNA는 본질적으로 일련의 서열, 생물학적 코드, 모든 형태의 생명을 구축하기 위한 지침서다. 식물, 곤충, 물고기, 동물, 인간까지. 더 깊은 수준에서 기본 입자 자체는 불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같은 근본적 속성을 양자 형태로 표현한다. 모든 것을 분해해 보면 만물의 기본 구조는 0과 1로 이루어진 우주적 코드인 이진 체계에 의해 지배되는 듯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는 디지털 시스템처럼 보이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디지털 시스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 법칙은 우리가 발견한 것 이상이다. 그것들은 우주의 소스 코드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은하, 행성, 생명, 은 단순히 이 규칙들이 충분히 오래 작동할 때 발생하는 결과일 뿐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기묘한 함의가 있다. 현실이 디지털이라면 그것은 완성된 것이다.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담을 수 있다. 주어진 공간 부피에 특정 양 이상의 데이터를 압축하면 블랙홀로 붕괴됩니다. 이는 추측이 아닙니다. 야콥 베킨슈타인이 제안한 베킨슈타인 한계라는 이론 물리학에 잘 알려진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주어진 공간 영역에 저장될 수 있는 최대 정보량이 그 부피에 의존하지 않으며 표면에 의존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블랙홀 사례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 블랙홀은 현실이 형상적, formative 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다. 유명한 홀로그래픽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 내부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정보는 표면에 암호화되어 있다. 3차원 이미지가 2차원 홀로그램에 저장될 수 있듯이 온 우주가 그렇게 저장될 수 있다.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먼 경계면에 암호화된 데이터의 투영일 수 있다. 하지만 우주가 문자 그대로 홀로그래픽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정보로 구성되었다는 믿음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왜 물리 법칙은 그렇게 투명할까요? 왜 양자 상태는 특정 방식으로 붕괴할까요? 왜 빛의 속도가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 속도일까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집니다. 우주는 정보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정보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관련이 있지만 다르다. 현실이 누군가가 만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인공적 구조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더 미묘하다. 외부적 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컴퓨터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컴퓨터다. 계산을 수행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를 지켜보는 이가 필요하지 않다. 서버팜이나 제어판도 필요 없다. 그저 그 자체일 뿐이다. 자체 규칙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우주를 양자 컴퓨터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 척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관점은 주변 세계를 바꾸지 않는다. 여전히 일어나 커피를 만들고 출근하겠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뇌 속 분자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화학적일 뿐만 아니라 재구성적입니다. 이는 당신의 생각, 선택, 경험 모두가 비트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궤도를 설명하거나 중성자의 붕괴를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비트들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과정의 결과물이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꼭두각시가 아니며 가짜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실제할 뿐입니다. 우주가 양자 컴퓨터인지 묻기 전에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접한 헤드라인이나 더 빠른 컴퓨터 혹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형 기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이야기의 일부이긴 하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양자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이 과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을 평범한 컴퓨터는 비트너트로 작동한다. 비트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전부다.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이 하는 모든 일은 수백만, 수십억 개의 이런 비트들이 켜짐과 꺼짐, 예스와 노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시스템은 단순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일부 문제는 고전 컴퓨터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바로 여기에 양자 컴퓨팅이 등장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비트가 아닌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작은 스위치처럼 행동하지 않고 양자 시스템처럼 행동합니다. 즉, 매우 기이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큐비트는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큐비트가 단순히 0이나 1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둘 모두의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동전을 상상해 보세요. 앞면도 뒷면도 아닙니다. 잡기 전까지는 양쪽 모두인 셈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큐비트는 동시에 여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여러 큐비트가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한 상태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0개의 고전적 비트, 클래시컬 bit는 인컨이 23가지 가능한 값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지만 10개의 큐비트는 134가지 값을 동시에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터에 놀라운 수준의 병렬 처리 능력을 부여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한 가지 해법을 차례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법을 동시에 탐색합니다. 혼란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두 큐비트가 얽히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큐비트의 상태가 즉시 다른 큐비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공상과학 개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원격의 기묘한 작용이라 불렀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하며 양자 컴퓨터 작동의 핵심 요소입니다. 얽힘은 양자 비트가 고전 비트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협력하게 합니다. 양자 비트는 정보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공유합니다. 이는 고전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계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양자 시스템은 주변 환경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어떤 방해도, 잡음, 열, 관측도 중첩 상태를 파괴하거나 얽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큐비트를 격리하고 완벽하게 제어하며 알고리즘을 실행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진전은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이 상황의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 고전적 기계로는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인 계산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양자역학의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미시적 수준에서 모든 것은 양자 시스템처럼 행동합니다. 입자들은 우리가 측정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위치나 속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확률 분포 속에서 일종의 양자적 불명확성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할 때 당구공처럼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간섭하고, 얽히고, 붕괴하고, 계산합니다.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을 시뮬레이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양자역학입니다. 규칙을 왜곡하지 않고 그에 따라 작동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강력한 이유는 우주 자체가 양자적이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당신은 현실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양자 우주론이 주목받는 것이다. 편리하거나 유행해서가 아니라 물리 법칙이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구조가 있는 이유는, 사건이 특정 패턴을 따르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간이 앞으로 흐르는 이유는, 정보 흐름, 상태 변화, 확률적 결과 등 모든 특징은 계산의 속성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주가 양자 컴퓨터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그 외에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우주가 양자 컴퓨터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징후를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섹션은 추측이나 비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에 진지한 의미를 부여하는 물리학자들의 모델, 이론, 실제 연구를 다룹니다. 수십 년간 물리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기묘한 현상부터 시작해보자. 블랙홀 정보 역설이다. 이 문제는 스티븐 호킹이 블랙홀이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블랙홀은 서서히 증발하며 현재 호킹 복사라고 불리는 것을 방출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복사는 무작위적으로 보인다.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고 오직 이 복사만 남는다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양자역학은 정보가 단순히 사라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기본 원리 중 하나다. 따라서 블랙홀이 정보를 파괴한다면 양자역학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양자 컴퓨팅의 관점이 등장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비유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 양자, 정보 처리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를 암호화하고 인코딩하지만 지우지는 않는 실제 양자 시스템 말이다. 블랙홀이 증발할 때 데이터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도로 암호화된 형태로 방출할 뿐입니다. 실제로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제 블랙홀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양자 정보 인코더라고 믿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극한의 장소 중 하나인 블랙홀의 물리학은 우리가 이를 양자 컴퓨터로 간주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블랙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양자 얽힘을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제 시공간 자체가 얽힘 패턴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한다. 양자 얽힘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선도적 연구자는 마크 반 람돈이다. 그의 영향력 있는 연구, 특히 2010년 논문 양자 얽힘으로 시공간 구축하기 PHON은 시공간의 연결성이 양자 자유도의 얽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얽힘이 풀리면 영역이 분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얽힘이 시공간 구조의 기반이 되는 접착제라는 개념 발전에 결정적이었다. 이 개념은 공간이 근본적 실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공간은 특정 방식으로 얽힌 양자 비트들로 구성된다. 얽힘이 변하면 기하학적 구조도 변한다. 이는 천을 꿰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요소들이 더 촘촘히 꿰매질수록 공간상에서 서로 더 가까워진다. 이솔기를 뜯어내면 그 사이 공간이 확장된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뒤집는다. 공간이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공간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 계산으로 검증된다. 메라, 다중 스케일 얽힘 multiscale entanglement, 재정규화 레노멀리제이션과 같은 텐서 네트워크는 물리학자들이 얽힘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다. 메라를 이용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기하학은 공면 공간처럼 보인다. 이는 양자 계산이 시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시공간은 이러한 계산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분야는 양자 오류 정정이다. 양자 컴퓨팅에서 오류 정정은 신뢰할 수 있는 계산을 수행하는 핵심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큐비트는 취약하며 적절한 보호 없이 양자 상태를 쉽게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한 오류 정정 코드는 정보를 여러 큐비트에 분산시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양자 오류 정정과 시공간 구조 사이에 깊은 연관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CFT 모델은 양자 오류 정정 코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자체가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유사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의 모든 영역은 양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정보는 한 곳에 저장되지 않고 얽힘을 통해 퍼져 있습니다. 블랙홀 근처나 양자 변동으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우주적 방화벽과 유사한 코드에 의해 모든 정보가 보호됩니다. 이 코드는 본질적으로 양자 오류 정정 코드입니다. 즉, 시공간의 기하학은 문자 그대로 양자 오류 정정 시스템, 즉
우주가 결함 없이 계산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양자 역학 자체의 기이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얽힌 입자로 실험을 할 때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간섭 무늬를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과정이 진행될 때만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가 보존되는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양자 물리학의 원리인 중첩, 측정, 얽힘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니다. 바로 이 원리들이 양자 컴퓨터를 구동하는 핵심이다. 과학자들은 이미 실험실에서 소형 버전을 제작 중이다. 그 작동 방식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주는 동일한 논리의 확대판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블랙홀은 정보 뒤섞기 장치로 작용한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경계를 넘어 정보를 압축한다. 시공간은 얽힘에서 탄생한다. 현실 모델에는 양자 오류 정정 기능도 등장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나 퍼즐 조각이 아니다. 아직 전체 그림을 보여주진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우주는 우연이 아닌 주요 기능으로서 정보를 처리한다. 그리고 양자 논리 원리로 양자 정보를 처리한다면 우주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양자 컴퓨터에 해당하는지 묻는 것도 타당하다. 물론 이 관점은 여전히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는 완전한 이론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규모에서 공간, 시간, 계산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단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입자, 공간, 시간처럼 우리가 불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근본적인 무엇인가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정보, 논리, 계산은 배경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다.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 우리가 물리 법칙을 이해해온 방식은 불완전할 수 있다. 그 법칙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뒤집힌 것이다. 기계가 명령에 종속되듯 우주가 고정된 법칙에 종속되는 대신 법칙 자체가 계산의 결과일 수 있다. 외부 규칙이 아닌 내부 논리 말이다. 이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및 양력을 기계적 장치의 분리된 부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들은 더 큰 알고리즘 체계 아래에서 작동하는 서로 다른 처리 계층일 수 있다. 마치 화면을 들여다보며 전체 이미지가 아닌 픽셀만 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분리되어 보일 뿐일지도 모른다. 이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 부르는 것들은 단순히 계산의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규칙들이다. 이들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권리들은 전혀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 블랙홀 근처, 관측 가능한 공간의 가장자리와 같은 적절한 조건 해서는 변할 수 있다. 훨씬 더 큰 상호 연결된 양자 시스템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를 수 있다. 원한다면 이를 다중우주라고 부르자. 그러나 이는 평행 지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규칙집이 적용되는 더 광범위한 형성 구조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한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꾼다. 전통적으로 에너지는 물리적 체계의 속성으로 일을 수행하고 물질을 이동시키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러나 정보 이론에서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다. 정보가 저장, 전송 또는 삭제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보 한 비트를 제거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보를 처리하는 데도 에너지가 소모된다. 만약 우주가 이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면 빅뱅은 물질과 공간의 탄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이 순간이 대규모 양자 컴퓨팅을 가능케 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폭발, 즉 촉발점이었을 것이다. 이는 여력하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는 제2법칙은 단순히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 구성 상태를 탐색한다는 진술일 수 있다. 사물이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상태 공간을 확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며 더 많은 가능성을 통해 진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주는 점점 더 많은 정보량을 지닌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에게 무질서로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계산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신비로운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아니라 과학적 의미에서 말이다. 시스템은 무언가를 최적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목표를 향해 계산하고 있는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작성하지만 자연에서는 문제가 개방형일 수 있다. 아마도 우주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그 규칙 내에서 가능한 모든 결과의 범위를 탐색함으로써 작동할 수도 있고, 의도된 설계가 아니라 통계적 경향에 의해 복잡성을 향해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다. 원자의 기원부터 의식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복잡성은 우주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상호작용, 피드백, 자기 조직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엔트로피의 한계 안에서도 구조는 단순히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한다. 핵심은 우주가 복잡성을 향해 기울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에서 정보가 시간에 따라 흐를 때 복잡성이 안정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생각해보라.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는 뜨겁고 단순한 상태에서 완전한 복잡성의 상태로 진화했다. 원자가 생성되었고 별이 생겼으며 분자와 생명체가 등장했고 마침내 의식이 나타났다. 이는 무작위가 아니라 구조와 질서의 느린 축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엔트로피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 틀 안에서 작동한다. 그러나 정보가 풍부한 시스템에서 복잡성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주의 계산이 복잡성 극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목표로서가 아니라 정보 처리의 통계적 결과로서 말이다. 그렇다면 생명, 사고, 지성,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다.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가 충분한 단계를 거치면 그러한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피드백, 성장을 촉진하는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이다. 이는 또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바꾼다. 우리는 우주의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지켜보는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 역시 동일한 형성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의 생각은 중력이나 자력과 마찬가지로 양자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부다. 우리의 의식, 어떻게 정의하든, 은 자신을 창조한 원리를 모델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구조 중 하나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것일 수 있다. 생명도, 지능도 아닌 자기 참조, 과정 자체가 출발점으로 돌아가 자신이 속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고전적 우주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양자 계산 우주에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 재기적 시스템은 컴퓨터 과학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램, 스스로를 모델링하는 시스템들. 아마도 우리가 과학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우주가 스스로를 반복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 시험하고 다듬고 그들이 조사하는 바로 그 과정에 내재된 마음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우리가 외부에서 기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바로 그 기계이며 한 줄 한 줄, 한 비트 한 비트로 스스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주를 양자 컴퓨터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이 모든 것이 계산이라면 우리가 직접 이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을까? 우주 안에 우주를 완벽히 반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언뜻 보기엔 간단해 보인다. 결국 우리는 이미 모델을 만들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은하, 블랙홀, 원자를 시뮬레이션한다. 우리는 방정식을 이용해 입자 상호작용이나 항성 진화를 이해한다. 양자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양자 시스템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작지만 여전히 정확하다. 그렇다면 우주가 양자 엔진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만의 엔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전체를 반영하는 엔진을 말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시뮬레이션 하려는 시스템 내부에서 그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컴퓨터 과학의 기본 원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계도 완벽한 세부 사항과 정밀도로 자신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 이는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수학적 문제다. 실행 중인 시스템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대상의 완벽한 모델을 만들려 한다면 그 모델은 원본과 동등하거나 더 많은 메모리와 처리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모델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총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때로는 반사적 제약, reflective constraint이라 부른다. 시스템이 손실 없이 자신을 완전히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출 수 없습니다. 책은 그 페이지 안에 자신의 완벽한 복사본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개념은 논리학뿐만 아니라 여력학, 정보 밀도의 한계, 양자 이론 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베켄슈타인 한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의 어떤 영역도 그 면적에 비례하는 유한한 양의 정보만 담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주 전체, 모든 입자, 모든 장, 모든 변동을 시뮬레이션 하려 한다면 그 정보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 우주 내부다. 마치 자신 안에 용기를 넣으려는 것과 같다. 공간은 항상 부족할 것이다. 이는 우주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양의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한다. 일부 영역을 모델링하거나 근사적 시뮬레이션을 구축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1:1 복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순화하거나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모를까. 양자 컴퓨터는 어떨까? 양자 컴퓨터는 다르다. 양자 컴퓨터는 고전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양자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일종의 자연스러운 호환성을 갖는다. 특정 상호작용을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얽힘을 더 자연스럽게 처리하며 고전 시스템에서는 수천 년이 걸릴 계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100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100개의 입자를 포함하는 특정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큐비트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우주 자체만큼 크고 복잡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같은 경계에 부딪힙니다. 어떤 시스템도 자신을 완벽하게 모델링할 수 없습니다. 항상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용한 것을 배우기 위해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과학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현실의 일부를 모델링하죠. 행성의 운동을 연구할 때는 마찰을 무시합니다. 여력학을 연구할 때는 분자를 입자로 단순화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여기 두 입자, 저기 파동, 함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주가 양자 컴퓨터이고 우리가 그 일부라면 우리의 임무는 전체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패턴을 식별하고 작고 반복적인 구조를 분리하며 조각난 논리를 역추적하는 일일 것이다. 첫 번째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두 번째 우주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정보 경로를 단계별로 추적하고 어떤 패턴이 안정적인지, 어떤 패턴이 붕괴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복잡성을 유발하는 패턴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박하게 들릴지 모르나 이는 강력한 접근법입니다. 이를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주의 일부가 계산적으로 분할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앞서가게 할 지름길이나 속임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날씨 예측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혼돈 시스템의 미래는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주가 진정으로 계산처럼 작동한다면 그 미래를 이해한다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계산 자체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력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는 아마도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부분적인 시뮬레이션, 작고 방향성을 가진 양자 모델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러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자 과정을 이용해 화학 반응, 응축 물질 시스템, 심지어 단순화된 블랙홀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근본 원리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고려해 볼 만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완전히 시뮬레이션 할 수 없다면 우주가 우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기묘한 반전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자 상호작용, 모든 생물학적 과정, 모든 신경 신호, 이 모든 것은 양자 정보의 원리에 따라 발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되고 있다.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계산 자체의 일부로서 말이다. 우리는 더 큰 시스템의 과정 아래에서 작동하고 업데이트되고 반응하며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목표는 우주를 복제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인 계산체로서 규칙을 탐구하고 적응하며 심지어 학습과 사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규칙을 변형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 다른 정보 처리 시스템과 동일한 제약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영원히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동일한 방식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복잡성으로도 불가능하다. 모든 컴퓨터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메모리가 가득 차며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면 과정은 멈추거나 느려지거나 붕괴된다. 따라서 우주가 자신의 진화를 계산한다면 필요한 자원, 시간, 에너지, 질서, 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 이는 이미 열역학 법칙에 기록되어 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정보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차 잡음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시스템은 구조에서 무작위성으로 이동한다.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최대 엔트로피에 도달하면 의미 있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 기울기, 대비, 흐름이 사라진다. 계산적 관점에서 이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단순하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없으면 계산은 멈춘다. 현재 별들이 빛나는 것은 연료가 있기 때문이다. 행성들은 저장된 운동 에너지 덕분에 공전한다. 생명체는 화학 에너지를 구조와 사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일방통행의 일부다. 점차 에너지는 소멸되고 사용 불가능한 형태에 갇히며 배경 속으로 사라진다.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최종 상태를 열사, 리시라 부른다. 모든 것이 너무 흩어져 균일해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시점이다. 별도, 구조도, 계산도 없이 차가운 침묵 속에 입자들이 표류할 뿐이다. 고전적 관점에서 이는 이미 암울한 전망이다. 그러나 계산적 관점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술적으로는 작동 중이지만 계산할 대상이 없는 얼어붙은 기계. 이는 우리가 보통 회피하는 질문을 제기한다. 우주가 양자 컴퓨터라면 이미 퇴화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특히 활발한 단계, 즉 오랜 비활성 상태로의 긴 쇠퇴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복잡성이 증가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일까? 우주론자들은 이 계산적 침묵이 발생하기까지 우주가 얼마나 남았는지 추정해왔다. 어떤 이들은 별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수조 년이 남았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블랙홀조차 증발해 오직 복사만 남게 될 정도로 광대한 시간 척도를 상상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계산 속도, 즉 새로운 구조와 사건, 결과의 생성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춘다는 뜻이 아니다. 변화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는 의미다. 에너지 기울기가 사라지면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비가 없으면 계산도 없다.
오직 반복이나 정체, 피드백 없는 루프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다음 논점으로 이어진다. 정보는 어떻게 될까? 양자역학은 정보가 파괴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단지 변형될 뿐이다. 그렇다면 모든 계산이 최소한으로 느려지고 에너지가 소멸한다면 저장된 모든 정보는 어디로 갈까? 얼어붙은 분자 속에 갇히거나 공허한 공간의 미묘한 구조에 암호화될까? 일부 물리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더라도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원이 꺼진 디스크의 데이터처럼 단순히 접근 불가능해질 뿐이다. 여전히 존재하며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비활성화되고 읽을 수 없으며 갇힌 상태가 된다. 다른 이들은 정보가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공상과학적 의미가 아니라 열역학적 의미에서, 즉 무한한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작은 무작위 변동조차 결국 복잡성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볼츠만의 뇌 개념이 등장한다. 혼돈 속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상의 관찰자들은 순간적으로 의식을 경험한 뒤 다시 사라진다. 이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가 드물고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잠시 나타났다가 소음에 재흡수되는 우주를 암시한다. 또 다른 함의는 구조적이다. 디지털 시스템에서 메모리가 가득 차거나 프로세스가 실패하면 가끔 충돌, 정지, 동결 또는 강제 재설정이 발생한다. 우주적 규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계산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종료되는 시나리오가 존재할까? 이 질문은 답하기 더 어렵다. 우주가 자체적으로 이를 멈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공간의 팽창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주는 붕괴하지 않고 차가운 공허로 팽창할 것이다. 그러나 계산 과정에 어떤 요소가 변한다면, 예를 들어 진공에서의 상전이 샹전이나 알려진 물리 법칙의 붕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형되거나 재시작될 수 있다. 새로운 규칙, 새로운 물리학, 새로운 관점을 가진 새로운 계산 모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공 붕괴, 맞춤, 디케이라 불리는 이 가능성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현재 관찰하는 규칙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물리 법칙이 계산의 표현이고 그 계산의 매개 변수가 변한다면 우리가 아는 현실은 폭력이나 파괴가 아니라 시스템이 더 이상 우리 현실을 정의하는 논리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고정된 경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끝없는 과정의 한 단계일 수 있다. 구조는 소음에 자리를 내주고 소음은 구조를 끊임없이 다시 창조한다. 그러므로 암울한 함의는 단순히 계산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니다. 핵심은 그것이 우리 없이, 사고 없이, 기억 없이, 복잡성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정보가 아무 의미 없이 펼쳐지는, 아무도 지켜볼 수 없는 루프처럼 방해하는 것이 없기에 계속되는 과정이다. 무언가가 그것을 추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조차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순간, 이 짧은 시간의 조각 속에서 계산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사도는 여전히 존재하고, 구조는 여전히 형성되며, 복잡성은 여전히 출현하고, 우주는 여전히 무언가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요소다. 양자 우주가 진정 계산이라면 의미는 내재된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구조가 존재하는 드문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엔 실제하며 그걸로 충분할지도 모른다. 모든 이론과 비유, 신중한 모델링을 거친 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묻지 않는 질문을 마주한다. 이게 전부인가? 비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진지한 의미에서 말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현실을 양자 논리, 정보의 흐름, 규칙을 생성하는 규칙으로 환원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질문은 답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얼마나 근본적일 수 있을까? 우주를 양자 컴퓨터로 생각하면 명확해진다. 가장 작은 입자부터 가장 큰 구조까지 모든 것이 동일한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관된 그림을 제공한다. 양자 법칙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이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한다. 확률적 결과, 얽힘, 간섭무늬, 측정 제약. 이들은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특징이다. 양자 규모에서 수행되는 계산에서 예상되는 결과들이다. 기존 은유와 달리 이 은유는 우리를 외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해독하려는 논리 그 자체의 과정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사물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신비로운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계산의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궁극적 진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명확한 틀입니다. 물리학, 계산, 복잡성, 경험을 결합합니다. 새로운 힘이나 차원, 마법을 창조하지 않고도 말이죠. 단순히 모든 것이 정보이고 모든 것이 정보가 따르는 규칙에 따라 진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묻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한계를 설정한다. 우주가 계산이라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학 문제는 해답이 없다. 컴퓨터 과학의 일부 질문은 해결 불가능하다. 한계가 존재하며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안다. 우리는 계산이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혹은 그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양자 정보 그 자체 아래에 더 깊은 기반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스택의 맨 밑바닥에 도달해 마지막 층이 실체가 아닌, 의미가 아닌 구조인 논리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그건 괜찮을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의 잔재일지도 모른다. 항상 또 다른 설명, 또 다른 층,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의 전망은 위안을 주지 않는다. 일관성을 제시할 뿐이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시스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설명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거대한 서사도 내재된 목표도 없다. 단지 규칙의 집합, 진화하는 상태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복잡성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부인할 수 없는 기묘함이 있다. 시스템의 한 구석, 한 행성에서 잠시 동안 입자들이 스스로를 배열하여 계산적 의식을 갖게 된 순간, 우리는 그 의식을 탐구하고 질문하고 일부를 시뮬레이션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우리는 우리를 형성한 과정을 반영하는 정보에 의해 형성된 양자 시스템이다. 우리는 시스템이 제공한 도구로 시스템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가 바랐던 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답일 수 있다.